수면제 없이 충분한 숙면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야간뇨를 겪는 분들이 많은데 야간뇨는 주로 어떤 원인에서 발생하나요? 야간뇨 하면 이제 몇 가지 원인을 우선 우리가 구분지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첫 번째는 어쨌든 밤에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는 상태, 이걸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상적인 사람들은요, 밤이 되면 항이뇨 호르몬, 그러니까 소변을 만들지 못하게 만드는 호르몬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신장에서 소변을 만들지 않아서 아침까지 그냥 방광에다가 소변을 이렇게 저장하는 저장 모드로 들어가는데, 만약에 이 리듬이 깨지게 되면 밤에도 나처럼 소변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죠. 이제 결국은 이런 리듬을 깨지게 만들어 놓는 것들이 뭐냐면, 노화로 인해 가지고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감소가 되거나, 또는 생활하면서 알게 모르게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만성 스트레스가 우리 몸 각성 상태로 만들어서 코티졸 호르몬의 리듬을 붕괴시키는, 이제 이런 결과로 오면서 깊은 잠을 자지 못하죠. 이래서 결국은 야간뇨는 우리가 흔히 방광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야? 전립선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가장 큰 이유가 수면 리듬의 문제인 경우가 좀 더 많다, 이렇게 우선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의 야간뇨를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증상 중에 하나는 신장과 심혈관이 기능이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어떤 현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느냐면, 낮에 이렇게 다리 같은 데를 만져보면 다리가 이렇게 쑥쑥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부종이 있고, 이제 이런 경우를 갖고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 밤이 됐을 때 다리의 부종이라든가 발목의 부종, 이런 것들이 방광으로 역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낮에는 부었는데 밤에는 화장실로 가야지 되는 아주 전형적인 순환 문제 패턴을 보이고 있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렇게 다리를 쇼파라든가 베개를 좀 높게 만들어서 고여놓고서 혈액이 발목에 있는 그런 부종의 상태가 아래로 내려가게 만들어주는 요 처치만 잘 해도 이 야간뇨의 상당 부분이 줄어드는, 이런 것을 정말 드라마틱하게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의 경우, 특히 여성분들한테 이렇게 많이 있는데, 방광이 굉장히 민감해져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소변이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자꾸 방광에 과민증을 보인다든가, 또 남성분들의 전립선 비대를 갖고 있으신 분들한테서 주로 나타나죠. 그리고 골반이 약하거나 근육이 약해져 있는 이런 분들, 또 방광에 염증을 갖고 있는 이런 분들은 실제로 소변이 많이 차지 않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차도 굉장히 민감해지면서 잠을 깨는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호르몬 대사가 원인인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대부분이 야간뇨가 보이는 하나의 대사 경고 신호다,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야간뇨는 종종 후기 대사 이상을 먼저 알리는 이런 것들인데, 대사 이상이라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혈당이 높으신 분들. 그래서 혈당이 높으신 분들이 우리 소변을 자주 본다, 당뇨가 있는 주요 증상 중에 하나가 소변을 많이 보는 걸로 되어 있는데, 바로 혈당이 높으신 분들이 포도당 배출을 위해서 소변량을 증가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호르몬 대사의 원인으로 인해서 이 소변을 자주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결국은 이제 그 당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인슐린 저항성, 그 다음에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그 각성 호르몬이라고 얘기하는 코티솔 호르몬의 상승, 그리고 갑상선 기능의 이상,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상 신호가 생겨나면서 주로 이게 밤에 호르몬 대사와 관련된 시간이 새벽 2시서부터 보통 4시 정도 요 사이가 우리 호르몬 대사의 영향을 가장 민감하게 받는 시간대인데, 바로 요 시간대에 주로 잠을 깨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런 호르몬 이상과 조금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보여집니다. 대부분의 주요 증상들이 이런 거고요. 그 이외에 아주 흔한 우리 실수라고 할까요? 밤에 야간뇨를 부르는 그런 습관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이냐면 저녁 늦은 시간에 수분을 과다 섭취하고요. 그리고 또 대표적인 것이 소변을 막 내보내는 거 있죠. 이게 누구냐면 술, 그 다음에 커피, 녹차, 콜라, 뭐 이런 거라든가, 늦은 시간에 과일이라든가 뭐 맥주를 이렇게 저녁 때마다 늦은 시간에 드시는 습관을 갖고 있었던 이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이제 이런 영향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수면제를, 어떤 수면제를 써도 야간뇨가 있으면 깊은 잠을 자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깊은 잠을 못 자니까 또 호르몬 대사 이상이 오고, 또 이상이 오니까 또 이런 어떤 소변 문제가 들어오고, 이래서 항상 그 선의 고리를 돌지 못하고 악순환의 고리를 타고서
계속 이렇게 망가지는데 그 시작점이 의외로 잘못된 습관이죠. 저녁 때 맥주 한 잔 먹고 술 마시고 커피 마시고 이게 결국은 습관으로 굳으면서 악순환의 고리를 타고 돌아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야간뇨가 심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현상에는 나트륨이나 전해질 균형이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예, 우리가 이제 흔히 나트륨 하면은 소금을 얘기하는 소금의 NaCl의 아주 가장 대표적인 성분이 나트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소금을 먹으면 물이 먹고 싶어지듯이 나트륨이 이제 많아지게 되면 물의 저장 능력이 커지게 되고 커지게 되니까 혈액량이 늘어나고 혈액량이 늘어나면 혈압이 올라가고 뭐 이제 이런 상관관계를 갖고서 현대의학이 항상 주장하는 이야기가 많은 만성 질환 특히 혈액에 만들어내는 만성 질환의 원인을 소금이라고 보고 그 소금의 나트륨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저염식을 하는 것이 건강한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오랫동안 그냥 하나의 습관처럼 이제 이렇게 우리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 실제는 우리 오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저는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뭐냐면 나트륨은 우리 몸을 붓게 부종을 만들어내는 물질이 아니라 우리 몸속 안에 세포 안에 물을 머물게 만드는 앵커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 나트륨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 나트륨은 우리 세포의 정상적인 역할, 그러니까 혈관과 세포 사이에 삼투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매우 중요한 그런 미네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물이 혈관 안, 세포 안에 머물게 해서 신장이 소변을 아침까지 저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바로 나트륨한테 이렇게 있는데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 바로 세포 내 나트륨을 유지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트륨이 빠져나가고 그러다 나니까 조직에 있는 물이 머물지 못하고 결국 소변으로 밀려나가게 되는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물만 마시면 나는 바로 소변을 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엄격히 이야기를 하면 이 바로 그 나트륨의 유지력이 저하되면서 몸속에 나트륨이 부족한 상태에 놓이는 이제 이것이 고령자 야간뇨의 아주 핵심 중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아니요, 병원 검사했을 때 나트륨 정상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것을 저는 숨은 나트륨 저나트륨 상태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뭐냐면 실제로는 조직 세포 수준에서는 나트륨은 갖고 있는데 이게 기능적 나트륨이 부족한 이런 상태에서 오게 되면 바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낮에는 발이라든가 종아리 이런 데가 붓고 그것이 결국은 밤이면 소변으로 몰려가는, 그리고 입은 항상 마른다고 얘기하는데 물을 마셔도 개운하지 않은, 그래서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 있는 이런 분들, 이런 것을 저는 숨은 나트륨의 기능이 저하되어 있다. 그러니까 숨은 저나트륨 상태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제 그리고 노인분들이 또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인체는 나트륨도 매우 중요하지만 나트륨 이상으로 중요한 여러 가지 미네랄들이 있습니다. 칼륨, 마그네슘, 염소 이런 것들은 하나의 한 팀이 돼서 우리 그 전해질을 정상적으로 만들어 놓는 하나의 팀 스포츠 멤버와 같습니다. 이런데 여기서 나트륨의 부족뿐만 아니라 칼륨이 부족하거나 또는 마그네슘이 부족하거나 염소가 부족하게 됐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문제점 중에 나트륨은 물을 혈관에 붙잡아 놓는 역할을 한다면 칼륨은 세포 안으로 물을 끌어당기거나 우리 넘치는 나트륨을 바깥으로 소변과 함께 버리게 만드는 역할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신경 안정시켜주는, 다시 얘기하면 방광이 예민해져서 굉장히 적은 소변량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그런 과민성을 완화해주는 것은 마그네슘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 산을 잘 만들어서 소화력을 도와주게 만든다든가 신장의 농축 기능을 보조해준다든가 하는 이런 염소 이런 것들이 전부 각종 미네랄들이 어울렸을 때 하나의 소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상화되는데 연세가 드시는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바로 칼륨, 마그네슘 섭취가 감소하고 신장에서 재흡수 능력도 떨어지고 또 항이뇨 호르몬, 그러니까 소변을 만드는 것을 조절해 줄 수 있는 항이뇨 호르몬의 반응이 둔화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어우러지면서 결과론적으로는 밤에 소변을 농축하지 못하고 계속 배출을 해야지 되는 이런 현상으로 노인분들이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노인이 되게 되면 소변을 야간뇨를 많이 보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야간뇨는 신장의 노화라는 관점보다 전해질을 다루는 능력이 노화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조금 더 선명하게 노인분들의 야간뇨의 원인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 몸이 물을 저장하지 못하고 밤마다 버리는 쪽을 선택하게 되면 계속 그런 야간뇨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야간뇨는 수분 과다의 문제가 아니라 전해질이 물을 붙잡지 못하는 상태다. 이렇게 정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야간뇨의 원인 중 하나로 나트륨 부족이라고 하는데 일상에서 나트륨이 부족해지는 대표적인 생활 습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야간뇨를 부르는 그 나트륨 부족은 섭취 부족보다는 유지 실패해서 생기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특히 고령자분들이 갖고 있는 건강에 대한 신념 중에 저염식, 무염식에 굉장히 집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가 너무 과도해서 아주 과도한 저염식에 집착되어 있는 이런 분들이 특히 이제 고혈압이라든가 심혈관 예방을 이유로 해서 국물 음식까지도 완전히 배제를 하고 소금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그러면서 싱겁게 먹는 것이 무조건 좋다 이런 어떤 신념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혈관 내 삼투압 유지가 이제 올바로 되지 않으면서 수분이 혈관에 머물지 못하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밤에 신장에서는 저장이 불가하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빨리 소변으로 바깥으로 내보내서 전해질의 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야간뇨가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러한 유형들은 어떤 분들한테서 많이 보느냐면 마른 체형이라든가 근육량이 아주 적은 외모상으로도 굉장히 마르고 경직돼 있고 이런 분들한테 흔히 보이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렇게 근육량까지 적기 때문에 수분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 창고마저도 없는 분들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주로 저염식이 건강한 생활이다라고 아주 굳게 믿고 갖고 있는 신념에 가까운 것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보고요. 또 이제 지금 겨울철보다 특히 그 여름철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면 땀을 많이 흘리면서도 우리가 적절한 염분 보충을 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전해질 균형을 깨트리시는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사우나나 이런 곳에서 땀을 지나치게 이렇게 흘리면서도 또 그냥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수분만 이렇게 보충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오늘 이런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 인체는 수분이 70%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라는 말을 이제부터는 우리 몸의 70%는 소금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 인체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물 70%로 이루어져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물만 자꾸 보충하면 우리 몸이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어떠한 우리 몸에서 움직이고 있는 물은 눈물도 콧물도 하다못해 소변도 소금 없이 움직일 수 있는 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70%의 물이 존재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은 수분의 역할일 뿐만 아니라 소금이 있음으로 인해서 완성이 된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우리 인체는 수분 70%가 아니라 소금물 70%라는 말을 제가 이렇게 수정해서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이 야간뇨를 많이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의외로 이렇게 평상시에 야간뇨를 부채질하는 그런 식습관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요즘 이렇게 보면은 카페 천국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 카페가 많죠. 식사하고 나면 전부 의뢰껏 커피 마시고 전부 카페에 가서 이제 이런 단맛이 나는 음식들을 빵을 먹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커피, 녹차, 그다음에 단맛이 나는 빵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전해질 균형을 뺄 뿐만 아니라 강력한 이뇨 작용으로 인해서 우리 나트륨 배출이 가속화되는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야간뇨 만들어내는 직격탄이 되지 않느냐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계속 강조를 합니다만은 이제 이러시면서도 많은 분들은 그냥 지나치게 맹물을 먹는 그냥 이런 순수 물을 먹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수분 섭취의 습관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다 나니까 이 몸속에 있는 여러 가지 나트륨 농도가 희석이 되고 희석이 되면 신장에서는 끊임없이
끊임없이 배출시켜서 여러 가지 몸의 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야간뇨로 연결되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연세가 드시면서 정말 많은 약들을 드시죠. 혈압약, 당뇨약, 뭐 관절약, 위장약, 수도 없는 약들을 드시는데 이 약들이 정말 우리 인체에 들어갔을 경우에 참 많은 이뇨제 역할을 한다. 어떠한 약들이라도 다 이뇨제 역할을 하고 우리 몸에 수분을 잡아먹는 그런 아주 대단히 그 정말 물 잡아먹는 하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많은 어떤 그 인체의 수분 대사 조절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약물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경우도 임상에서 있었습니다. 매일 야간뇨 때문에 불편해 하시던 노인분을 상담하는 과정에 이분은 혈압약을 매일같이 저녁 때 드시는 습관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혈압약을 아침에 드시고 저녁에는 약을 드시지 않게끔 만들어 드렸는데 그거 하나만 갖고도 야간뇨의 증상이 훨씬 더 줄어들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을 이제 임상에서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약들을 잘못 드시게 되면 어떤 만성적인 나트륨 손실로 이어지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밤에 소변 조절에 실패를 하는 이런 거 연결될 수 있다. 그리고 고령자인 경우에 항상 우리가 강조합니다만은 이제 소식하고 소화력이 떨어지면서 영양이 특히 단백질이라든가 미네랄이 부족한 식사를 하게 되면서 근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제대로 못 만들어내죠. 이제 그래서 단백질이 부족해지게 되면 여러 가지 혈관 건강뿐만 아니라 수분을 저장할 수 있는 소위 창고, 저장 창고가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연세 드신 분들이 야간뇨가 반복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음식을 왕성하게 소화를 시키려면 반드시 소금, NaCl의 CL이 없이는 위, 산, 소화액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음식을 드실 때 이런 어떤 소금이 약간의 곁들여지는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음식의 소화력을 높여주고 소화력이 살아나게 되면 또 근력이 만들어지고 근력이 만들어지게 되면 수분 저장 능력이 높아지고 이런 선의 고리를 타야지 되는데 지금 항상 역의 고리를 타면서 노인분들이 야간뇨뿐만 아니라 몸의 여러 가지 전반적인 건강에 문제를 갖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금물을 마실 때 물의 양이나 소금의 종류, 섭취 시간대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소금물을 섭취할 때 꼭 지켜야 될 핵심 요소 세 가지를 제가 강조하라고 얘기를 하면 물의 양을 무조건 많이 드시는 것만을 저는 추천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100에서 150ml 정도의 커피잔 수량 정도 되죠. 이제 이런 정도에다가 소금을 이렇게 희석을 해서 이렇게 정도 드시는 것을 권유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큰 병에다가 소금을 섞어서 그냥 수시로 마시는 이것보다는 100ml에서 150ml 정도의 이렇게 해서 나트륨을 희석해서 드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소금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모든 소금이 다 똑같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랬듯이 우리는 지금 소금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건강 문제 이상이 생겼다고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소금, 정제염으로 인한 피해 때문에 지금 많은 정상적인 소금의 문제가 이제 왜곡돼 있었는데 그래서 마찬가지로 정제염은 피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제소금, 맛소금 이런 것들은 피하고 미네랄이 살아있는 소금 그러니까 천일염이라든가 죽염이라든가 미네랄 소금들을 이렇게 이제 추천을 드리고요. 그것은 나트륨뿐만 아니라 칼륨, 마그네슘 또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미네랄들이 우리 인체 건강에 매우 중요한데 이것을 소금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얻어들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소금이라는 이름의 정제소금, 맛소금을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요. 미네랄이라든가 우리 인체가 필요로 하는 모든 이런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는 소금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소금은 아침, 점심, 저녁 어느 시간대에도 드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아침 기상 직후에 우리 몸이 배출하고 우리 몸이 해독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침 기상 직후에 소금물을 드시는 것을 1차 권유드리고요. 그리고 이 저녁 시간에 드시는 것은 가급적이면 많은 양이 아니라 적은 양의 소금물을 드시는 습관으로 이렇게 그렇게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야간뇨 때문에 수면제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약사님께서 생활습관 측면에서 꼭 먼저 점검해 보라고 권하고 싶은 부분은 무엇인가요?
야간요 때문에 참 고민이 많으시죠. 야간요는 수면의 문제가 아니라 낮에 마셨는 수분, 염분, 그리고 각성이 되는 하나의 습관, 이것이 결국은 밤에 드러난 결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생활 리듬, 어떤 스트레스 관리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는 것이 좋고요. 물도 총량보다는 언제 마셨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우리가 체크하고 수정할 것 있으면 수정해야지 된다. 그래서 염분은 너무 문제가 많은, 건강에 문제가 많은 거니까 피한다라는 개념보다는 소금이 없이는 우리 몸 안에 수분을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리는 것은 짜게 드시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체에 반드시 필요한 적정량의 소금을 공급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카페인이라든가 알코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특히 오후 시간 이후에 이렇게 드시게 되면 전부 다 우리 몸 안에서 수분을 바깥으로 배출하기 위해서 소변량을 늘려내는 이러한 작용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야간요에 때문에 심히 드신 이런 연세 드신 분들께서는 이렇게 점심시간이 지나게 되면 카페인과 알코올은 가급적이면 삼가하는 걸로 이런 습관을 들이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금치가 신장에 안 좋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람에 따라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금치가 독이라기보다는 신장 상태, 결석, 체질, 그다음에 혈중의 칼륨 이런 거에 따라서 이 평가가 갈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요. 우선 시금치가 문제가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상황 두 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라면, 칼슘과 지금 시금치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그 수산, 옥살레이트라고 하는 이것들이 만나서 결석을 잘 만드는 체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질들 같은 경우에는 시금치에 옥살레이트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고려해서 잘 이렇게 드셔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바로 이것 때문에 결석이 생겨날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포인트는 뭐냐, 채소를 시금치를 먹지 마라, 끊어라가 아니라 고옥살레이트를 먹을 때 어떻게 시금치를 고옥살레이트를 피해가면서 먹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더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옥살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물에 녹는 이런 성질을 갖고 있어서 살짝 데쳐서 소금물에 데쳐가지고 물에다가 담궈놔서 오랫동안 담궈 놔두게 되면 이 물속의 대부분의 그 문제가 되는 옥살레이트 수산은 녹아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드시게 되면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에 시금치로 인한 문제는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그래도 더 이 문제는 나는 옥살레이트라고 하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신장에 무리가 안 가게 만드는 요리를 해서 드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이 옥살레이트와 칼슘이 만나게 되면 칼슘 옥살레이트라는 것이 되는데, 이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장에서 이 칼슘 옥살레이트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것이 우리 인체로 흡수가 되지를 못하죠. 이제 이렇게 만들게 되면 또 옥살레이트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가 있는데, 칼슘과 옥살레이트를 결합을 할 수 있는 음식은 대략 이런 겁니다. 시금치를 무칠 때 두부랑 같이 무친다든가, 아니면 시금치를 드실 때 두부 요리를 같이 드신다든가, 아니면 멸치 볶음을 같이 드신다든가, 이렇게 되면 시금치의 옥살레이트와 두부나 멸치에 있는 칼슘이 만나서 칼슘 옥살레이트가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의 덩어리가 돼서 장에서 우리 몸속으로 흡수가 되지 않는 형태가 되면서 옥살레이트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시금치의 옥살레이트가 문제가 되는 체질들은 어떤 분이냐면, 이미 만성 홍파병을 갖고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금치에 들어있는 옥살레이트의 문제보다는 시금치가 갖고 있는 칼륨이라고 하는 그 미네랄이 채소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시금치뿐만 아니라 모든 채소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다 조절을 하고 신경을 써야지 되는데, 이 또한 이렇게 살짝 소금물에 데쳐서 물에다가 약 2시간 이상 담궈 놓게 되면 옥살레이트도 제거되지만 칼륨도 이제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칼륨을 제거한 상태에서 요리를 해서 드시게 되면 비교적 안전하게 드실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시금치를 안전하게 사용하시는 방법으로는, 결석이 자주 생기시는 분들은 매일이라든가 너무 지나치게 자주 드시
드시는 습관은 피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먹게 되는 날에는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두부라든가 멸치들이라든가 이런 칼슘 식품과 같이 드시는 것을 이제 권유드리고요. 또 만성 신부전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생으로 이렇게 샐러드나 이런 형식으로 드시는 것보다는 데쳐서 칼륨을 제거한 상태에서 드시는 방식으로 요리를 바꾸게 되면 그닥 생활하시면서 불편하지 않게 음식을 섭취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장병에 제일 좋은 방법 한 가지 추천하신다면요? 이게 한 가지만 추천하라 그러니까 참 많이 어려운데요. 일단은 뭐 많은 분들이 많은 의학적 연구 결과들이 지금 소금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신장 그 만성 신부전에 들어가신 분들은 일단은 소금을 과다하지 않게 먹는다. 이것을 가장 먼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소금을 하루에 5g 정도를 섭취하는 것을 권장량으로 한다면 이런 만성 신부전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2g 이하로 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이 미국 NIH뿐만 아니라 국내의 이 모든 의료기관에서도 권유하고 있는 것이 나트륨 제한을 매우 핵심적으로 이렇게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그런데 이제 저는 여기에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 지나친 단백질 섭취를 조심하라라고 저는 또 이야기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짠 음식, 너무 지나친 염분을 줄이자. 그다음에 지나친 단백질의 음식을 줄여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백질들이 올바로 소화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여기서 만들어내는 각종 이 암모니아라든가 이런 독성 물질 이런 것들이 결국 신장에 굉장히 부담을 많이 줘서 신장을 무너뜨리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되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를 제한해야 된다. 두 가지 부분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반대로 신장을 망가지게 하는 의외의 음식에는 무엇이 있나요? 신장 환자분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단백질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요. 단백질은 신장을 회복하는 데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 이걸로 인해서 또 피해가 크기 때문에 단백질은 건강한 식사이지만 과하게 됐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되는 그런 영양소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특히 가공육이라든가 가공식품들 이런 데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에는 염분과 인이라고 하는 이런 인산염의 성분이 합쳐져 있는데 이것이 대표적으로 우리 인체에 들어오게 되면 어혈을 만든다든가 혈액을 엉키게 만들어서 결과론적으로 신장의 부담이 커지는 이런 거기 때문에 이 가공육과 초가공식품들 이런 것들을 절대적으로 금지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일반적인 단백질은 0.8g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체중이 60kg라고 하면 68, 48, 48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를 하는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그러면 48g이라는 것은 하루 아침, 점심, 저녁해서 하루에 먹어야 될 수준이고요. 그렇다 그런다면은 50g이라고 기준을 해도 한 번에 먹을 때는 15g에서 20g 정도의 이렇게 안분을 해서 조금씩 먹는 것이 훨씬 더 아주 안전하게 먹는 방법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콜라니, 사이다니 하는 이런 어떤 음료, 탄산음료라든가 여러 가지 당이 많이 들어있는 이러한 것들을 드시게 됐을 때 신장에 굉장히 해로울 수가 있기 때문에 신장에 문제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러한 그 첨가물이 들어가 있는 이런 식품들을 금기식품으로 여겨주시고 관리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장병 예방을 위해 추천하시는 차, 비추천하시는 차에는 무엇이 있나요? 이제 비교적 그 신장병에 안전한 그런 차 종류라고 얘기를 하면 기본적인 것은 물이 1등입니다. 그 다음에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무가당 차 이런 것들이 당이 안 들어가면 대체로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일부 연구 결과에 의하면 녹차가 결석 위험을 낮췄다는 그런 관찰 연구가 있어서 녹차도 너무 진하지 않은 상태에서 녹차 같은 것도 추천드릴 수 있는 무난한 그런 안전군에 속하는 차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비추천하고 있는 또는 주의해야 될 이런 차 종류 중에 정말 뭐 디톡스니 클렌즈니 뭐 이런 것들을 표방하면서 만들어 놓은 한방차, 허브, 혼합차 이런 것들은 좀 자칫하면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은 경우가 종종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당뇨 학회라든가 이제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연구 자료들을 보게 되면 오히려 그런 신장 디톡스라든가 클렌즈라는 이러한 명칭을
달고 있는 것 중에서 오히려 굉장히 신장을 더 망가뜨리는 그래서 굉장히 근거가 부족한 이론 바탕하에 만들어진 것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오히려 피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우리 물이라든가 무가당차 일반적으로 우리가 누가 봐도 여기에 혼합물이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물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별히 하나 더 강조를 드리자면 감초가 들어있는 차 요거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감초가 있게 되면 우리 인체에서 혈압을 상승시키고 저칼륨 혈증을 유발을 해서 결과론적으로 신장에 부담을 주는 알도스테론증이라고 하는 이런 증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감초가 들어가 있는 이런 차는 피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너무 진한 카페인이 들어있는 이런 홍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과다하게 드시게 되면 오히려 차 안에도 시금치에 있다고 얘기하는 옥살레이트 같은 것들이 들어있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서 너무 지나친 이런 진한 홍차라든가 이런 것들은 피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증상 보이면 바로 병원 가야 한다는 신장병 증상에는 무엇이 있나요? 신장에 문제가 되는 것 중에서 가장 우리 시청자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가장 기본으로 살펴봐야 될 첫 번째 증상은요, 거품료가 반복이 된다. 특히 이 거품은 우리 남자분들 같은 경우 서서 이제 소변을 보다 나면 낙하되는 그것 때문에 거품이 일정 부분 생길 수가 있는데요. 거품이 그냥 생기는 정도가 아니라 거품이 이렇게 두껍게 계속 생겨서 이 비누 거품처럼 이렇게 많은 거품이 생긴다든가, 그리고 거품이 생긴 이후에도 이것들이 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계속 오랫동안 남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단백뇨의 신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선 먼저 병원에 가셔서 단백뇨 검사를 할 것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소변을 보는데 여기에 붉은색, 그러니까 혈뇨가 섞여 나왔거나 이런 경우요. 그 다음에 발목이 항상 붓는다든가 눈두덩이가 붓는다든가, 특히 아침에 기상했을 때 몸에 부종이 자꾸 이게 늘어나거나 체중이 갑자기 늘어난다든가 이런 것들도 신장에 위험한 신호가 오고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변량이 확 줄거나 또 반대로 야간뇨가 굉장히 심하게 악화되고 있다든가 이제 이런 부분요. 그리고 극심한 피로감을 느껴지고요. 숨이 찬다든가 가슴이 답답함을 느끼는 불편감이 연결되시는 분들도 의외로 그 뿌리가 신장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있고요. 또 혈압이 굉장히 들쑥날쑥하면서 혈압이 새로 생겨났다든가 굉장히 악화가 된다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신장과 관련된 부분을 일단은 한번 의심을 하시고 정밀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거품료라든가 이런 증상이 왔을 때 이건 증상이라고 보지 마시고 검사하라고 하는 신호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1차적으로 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우리 많은 사람들은 초고령화 사회라는 표현을 써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고령화 사회는 우리한테 현대인들한테 찾아온 축복의 이야기인가 아니면 재앙인가라는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고민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요. 이 누구나 막론하고 태어나게 되면 생로병사라고 하는 이 숙명적인 일을 겪는데, 지금 현대인들은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생로병, 다음에 돌봄이라는 단계를 거쳐서 사로 가는, 정말 현대인들은 돌봄이라고 하는 이런 단계를 하나를 더 숙명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돌봄이라고 하는 단계는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정말 겪지 말아야 될 우리 삶의 과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이 돌봄의 단계에서 많은 분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 돌봄의 단계에서 사라지고 가족관계가 붕괴가 되는 이런 것들을 사실은 우리 주변에서 목격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맨 마지막 그 순간까지 현역으로 살다 현역으로 떠나는 그런 건강한 삶이 우리 현대인들한테 최고의 삶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대의학은 과거에 비해서 질병을 치료하는 의학에서 삶을 지켜내야 되는 의학으로, 그래서 현대사회는 그러한 의학을 감당하는 의학의 3.0 시대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음식이라는 가장 안전한 처방으로
있고 그런 해답을 찾아오면서 30년의 세월을 보내온 푸드닥터 한영선 약사입니다. 병이 생긴 뒤 치료받는 시대는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수건이었던 바로 음식으로 치유할 수 있고 음식이 약이 된다고 하는 올바른 이런 것들을 많은 분들한테 알리고 홍보하고 계몽해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돌봄이라는 단계가 없이 정말 현역으로 살다 현역으로 떠나는 멋진 삶을 이룰 수 있게끔 제가 갖고 있었던 모든 경험을 교육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사회에 공헌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한국 푸드닥터 교육원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가정과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음식 치유 교육을 하고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푸드닥터를 양성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몸을 돌볼 수 있으며 집집마다 한 명의 푸드닥터가 나오는 그날까지 한국 푸드닥터 교육원에서 저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살아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